방금 질문이 몇 개 나왔어서 우선 답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질문은 이 코드에 샘플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완전히 랜덤하게 뽑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 확률에 비례해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변수라 그러는데, 이거를 7대 3이면은 10번 뽑으면 7번은 7인 게 나오고 3번은 3인 게 나오고, 뭐 정확히 그렇겠지는 않겠지만 그 확률에 비례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습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미는 게 막 90% 가까이 가겠죠. 그거를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200점 넘으면은 이제 A가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처음에는 5대 5에서 시작해서 6대 4, 7대 3, 8대 2 점점 갈 거거든요. 그거를 보는 것도 감을 익히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보지는 않을게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액션의 엔트로피가 떨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엔트로피가 유니폼 균등 분포일 때 제일 커서 점점 떨어지면서 학습될수록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강화학습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엔트로피 값을 많이 봐요. 텐서보드 같은 데 찍어서. 그것도 되게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구현한 카트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정보를 모르고 진행된 것 같은데 모델 프리가 맞나요? 네, 모델 프리가 맞습니다. 지금 제 코드에서 이 액션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정보는 어디도 없죠. 그냥 일단 액션을 하고 다음 스테이트에 도착하면 그거를 사후에 볼 뿐이죠. 사전에,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는 사전에 알아야 돼요. 사전에 너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모델 프리입니다. 그냥 에이전트를 카트볼을 던져 놓고 거기서 폴리시로 움직이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서 그 폴리시를 리워드가 높았으면 그 액션을 더 하도록, 리워드가 낮았으면 그 액션은 덜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리턴이 높았으면 그 액션의 로그 확률이 올라가도록, 리턴이 낮았으면 그 액션의 로그 확률이 낮아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요거 업데이트 전후에 방금 취해진 액션의 확률도 저는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리턴이 다 양수라 좀 그렇긴 한데, 이따 이제 배울 어드밴티지를 배울 건데, 뭐 어드밴티지의 양수면은 실제로 커지고 음수면 실제로 작아지더라고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스텝 사이즈도 잘 조절해야 될 거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액터 크리틱은 뭐였냐면, 그 폴리시와 밸류 펑션이 다 있어서 그 둘이 이렇게 섞어서 학습이 되는 애죠. 그러니까 폴리시 베이스드와 밸류 베이스드의 교집합 부분이었죠, 액터 크리틱은. 앞에 바닐라를 왜 붙였냐면, 요즘 유행하는 최첨단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들은 다 액터 크리틱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밸류만 갖고 하는 경우도 없고 폴리시만 갖고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바닐라, 제일 기초 액터 크리틱을 오늘 같이 볼 예정입니다. 너무 기초여서 이거는 코드가 100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에는 크리틱이 없었죠. 폴리시가 있고 리턴이 있었는데, 이 식에 조금 다른 형태로부터 출발할 건데요.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이 데이빗 실버 강의 보면 이제 이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둘이 왜 같냐면은 이 GT의 기대값이 결국엔 Q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신다면 Q를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건데, 자, Q가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얻는 리턴의 기대값이었거든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얻는 리턴이잖아요. 이 기대값 연산자가 있으니까 이게 Q로 대체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식은
뭐 여기서 이렇게 가진 않고 보통은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거는 서튼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Reinforced Introduction to RL이라는 제일 교과서 같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한 페이지 정도로 증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그냥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거에 있듯이 이거랑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크리틱이죠. 가치 함수죠. 이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는 아까 했던 거고, 여긴 타우에 대한 기대값이었는데 여기는 폴리시에 대한 기대값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이게 폴리시 그라디언트인데 이 둘은 이퀄이고, 우리는 근데 실제 Q 함수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 Q 함수는. 근데 우리가 Q 함수를 모사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W로 할게요. 세타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같진 않아요. 근데 근사, 거의 같다. 이거는 진짜 등식이고 이거는 거의 같다입니다. 그래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Q다. 이 Q는 GT의 기대값이 Q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수식이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 이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Q였는데 Q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트에 대한 임의의 함수 BS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도대체 갑자기 스테이트에 대한 임의의 함수는 왜 나오냐. B를 밸류 펑션을 써주면은 이 식이 엄청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 한 슬라이드에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이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B인데 이 익스펙테이션을 시그마로 풀었어요. 이 폴리시 그라디언트 수식 전개 보면은 익스펙테이션으로 갔다가 그거 풀었다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에 익숙해지시면 좀 편할 텐데, 이 D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 대한 점유도 함수거든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진짜 간단한 MDP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드 월드라고 하거든요. 격자 세상. 상태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근데 뭐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여기가 골이면은 어떤 폴리시가 있어요. 폴리시가 뭐 사방향 랜덤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아무런 폴리시를 가정해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뭐 첫 번째 경로는 뭐 이렇게 왔다고 쳐볼게요. 두 번째 경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경로는 매번 달라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상태는 좀 많이 방문을 받아요. 상태별로 좀 많이 방문되는 상태가 있고 뭐 어느 상태는 인기가 없어서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상태들이 있어요. 그게 D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D는 확률인데 뭐냐면 내가 그냥 갑자기 사진을 찍었어요. 막 움직이고 있는 폴리시 에이전트가 하나 있는데 사진을 딱 찍으면
얘가 어디 있을지 각 상태별로 확률 값이에요. 여기는 좀 높겠죠. 여기는 뭐 한 20%? 여기는 뭐 한 30%? 여기는 1%? 여기는 2%? 8%? 뭐 더하면 100이 되게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했는데 이 점유도예요. 점유도. 상태별로 있을 확률. 딱 봤을 때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D가? 근데 D는 폴리시가 정해져야 정해져요. 내 폴리시가 사방향 랜덤일 때 점유도랑 예를 들어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폴리시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는 다 방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폴리시 따라 이 D가 달라져서 D 파이 세타라고 표현해요. 폴리시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상태에 대해서 푼 거예요. 우리 원래 익스펙테이션을 시간에 대해서 많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풀기도 하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뭘 증명하고 싶은지에 따라 상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정해서 풀면 이거는 그대로 있고 각 상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여기 9개죠. 9개에 대해서 그 상태에 있을 확률 곱하기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해서 이게 다 더해지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BS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액션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BS는 by definition 상태랑만 관련 있는 함수기 때문에 액션 입장에선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오고 미분의 합이나 합의 미분이나 같으니까 그라디언트도 같이 빠져나오고 하면 요게 1이 돼요, 요게 1이 되면서 1을 미분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이게 0이 돼요.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증명한 것들 대부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한 다음에 그 결과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의 기대값 혹은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Q의 기대값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건 이런 증명이 있다.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넘어갈 때 로그는 언제 사라져? 이거 되게 생략이 많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아까 그게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그가 처음 등장할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파이분의 파이를 앞에 써주고요. 파이분의 그라디언트 파이가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거든요. 그 식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러면은 시그마 A에다가 파이가 있으니까 그게 모든 액션에 대해서 액션의 확률과 그 뒤에 값을 곱해서 이게 기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고요. 여기다가 파이분의 파이를 쓴 다음에
여기다 그냥 여기 쓸게요. 파이 분의 파이. 그럼 파이 분의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가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고요. 아니, 파이 분의 그라디언트 파이가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고, 이게 앞으로 왔어요. 근데 b는 여기 있고, 요게 생략이 됐네요, 저 수식이. 근데 모든 상태에서 상태별 확률과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의 확률을 다 곱해주면은 이게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두 단계를 지금 이렇게 풀어졌네요. 이게 한 번에 이해하시기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앞에는 좀 크리티컬해서 다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태에 대한 함수는 익스펙테이션 안에서 곱해져도 0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요 식에다가 q 빼기 v 파이 s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같아요. 왜냐면 요 부분이 0이 되거든요.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v 파이 s의 익스펙테이션은 0이어서 이렇게 빼줘도 되는데, 0인 걸 왜 빼주냐면은, 이걸 빼주면은 베리언스가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이 q 빼기 v를 엮어서 어드밴티지라고 불러요. 네, 이 어드밴티지의 의미, 그래서 이게 어드밴티지 벡터 크리틱입니다. 요 유도 과정 이해 못하신 건 괜찮은데, 요 부분도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실까요? 베리언스가 준다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베리언스가 준다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아예 이게 나온 원리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리턴이 양수면은 증가시키고 리턴이 음수면은 로그 확률을 감소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리인폴스 식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는 리턴이 3000이고 어떤 거는 리턴이 1500이에요. 그럼 둘 다 증가시켜야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누굴 더 증가시키고 누굴 덜 증가시켜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2000, 1500이 있으면은 중간에 예를 들어 2000, 1500 하지 말고 1000과 2000이 있다 그럴게요. 리턴이 1000인 거와 2000인 거가 있으면은 그냥 말로 할게요. 액션 A를 하는 게 1000이고 B를 하는 게 2000이면은 그 스테이트의 기대값은 1500이겠죠. 만약에 반반 한다 그러면은 얘를 1000, 2000으로 볼 게 아니라 얘를 플러스 500, 얘를 마이너스 500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드밴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가치보다 이 액션을 하는 거의 가치가 얼마나 더 좋냐가 어드밴티지거든요. 이득? 그 이득을 계산하고 싶어서 그러면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0이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줄어들거든요. 1500과 3000의 그거보다 플러스 500과 마이너스 500 하면 베리언스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액션을 하는 거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가지고, 이 상태의 가치는 이 스테이트에서 끝날 때까지 리턴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란 건 평균보다 좋았던 액션도 있고 안 좋았던 액션도 있다는 거겠죠? 다 좋으면 평균이 그거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액션은 더 하게 만들고 평균보다 더 안 좋았던 액션은 안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둘 다 더 해주는데 하나를 더 더해줘서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드밴티지를 기반으로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전달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어드밴티지를 계산하고 싶은데 결국엔 Q 빼기 V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같다고 봐도 되거든요. Q 빼기 V를 하고 싶은데 V를 빼도 이 값이 안 변할까? 만약에 값이 틀려져 버리면
더 이상 성능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아니게 되면은 이거 마음대로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빼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함수를 가져와도 꼭 밸류 펑션이 아니라 어떤 함수를 가져와도 얘네의 기대값은 0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불친절한 수식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더 있으면은 좀 더 친절할 텐데, 그래서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Q 빼기 Q에서 V를 빼줬고 그게 어드밴티지다. 의미로는 평균적으로 현재 상태에 있는 것보다 이 액션을 함으로써 더 좋은 그 델타를 갖고 학습을 하겠다는 거다 입니다. 이해되셨나요? BS는요 상태에 대한 함수인데요, F로 봐도 돼요. 근데 임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이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태에 대한 어떤 함수가 와도 0이 되니까 V를 쓰겠다 나는, 이런 논리 전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 식이 이걸로 갔어요. 이거는 액터랑 크리틱이 다 있죠. 이게 액팅을 하는 애고 이게 평가해주는 애죠. 액션을. 크리틱, 밸류 펑션. 그래서 그 액션의 가치는 좋네. 액터가 바뀌어라. 그래서 액터 크리틱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뉴럴넷이 세 쌍이 필요해요. 일단 폴리시를 표현하는 뉴럴넷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Q 밸류를 표현하는 뉴럴넷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가치 함수, 상태 가치 함수를 표현하는 뉴럴넷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퀄인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모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밸류 펑션은 W로, 뭐 실제 상태 가치 함수는 V로, 뭐 이렇게 W, V,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를 하면은 세 벌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세 네트워크의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는 좋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혹시 이제 하나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폴리시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Q랑 V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아시겠나요? 지금 제가 밸류 펑션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오늘 얘기 거의 안 했죠. 초반에 잠깐 했던 게, 밸류 펑션은 정답지와 내 예측치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로스로, 정답지는 MC로 구하는 게 하나 있고 리턴, TD로 구하는 게 하나 있다.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오늘 다 다루진 못하겠어요. 1차시 강화학습 인문학이 1차시 때 좀 다뤘었는데, 가치 함수는 MC나 TD로 정답을 계산해서 그거와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업데이트해서 Q랑 V를 학습하고 그걸로 또 폴리시어 학습하고, 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근데 Q랑 V를 끝까지 학습하고 폴리시를 하는 게 아니라 Q 한 스텝, V 한 스텝, 폴리시 한 스텝, Q 한 스텝, V 한 스텝, 폴리시 한 스텝, 이렇게 됩니다. 실제 알고리즘은. 그러면 처음에 Q랑 V가 엉망이겠죠. 폴리시를 더 망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망칠 것도 없죠. 폴리시는 랜덤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Q랑 V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폴리시도 조금씩 발전해서 셋이 함께 올라가는 방식으로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이 단점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네트워크가 세 쌍이나 필요하니까 결국에 목표는 V 한 쌍만 두는 거예요. Q를 없애버리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제 밸류 펑션이 있다 그래봐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모사를 하죠. TD 에러가 뭐냐면 한 스텝 가서 추측한 거랑 현재 거랑 뺀 거가 에러죠. 이게 TD 에러고, 이걸 델타라고 할게요. 델타. 그럼 델타는 어드밴티지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밋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델타를 계속 구해서 그거 평균을 내면 이거랑 같다는 뜻이거든요. 언바이어스드 돼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델타의 기대값은 R 플러스 감마 요거의 기대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기대값이거든요, 정의가. 그래서 그냥 나오고 R 플러스 감마 V 파이 VS 프라임의 기대값이죠. 근데 이게 Q예요. 이거의 정의가. 그래서 어드밴티지의 샘플이에요, 델타가. 근데 이 델타는 V밖에 없어요. Q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래서 V 네트워크만 있어도 어드밴티지처럼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델타가 곱해지는 식으로.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트루 델타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뭐 V로 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TD 에러를 구하고 이러면은 V만 학습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다 받고 할게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는 벡터 크리틱에 우리가 처음에 reinforce를 배웠고요.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 G인데 여기선 V로 썼어요. 그 다음에 Q 벡터 크리틱을 배웠고요. 이거랑 같아서 Q 빼기에서 V를 빼도 돼서 어드밴티지를 배웠고 델타가 어드밴티지의 샘플이어서 델타까지 나온 TD 벡터 크리틱까지 배웠습니다. 이따가는 이걸 구현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좀 빨리 가는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조금 설명을 더 해달라는 거나. 예. 아, 네. 처음에 reinforce를 배웠었죠.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 근데 그 다음에 Q 벡터 크리틱을 배웠어요. 요거는 리턴의 기대값이 Q여서 결국 이게 S에서 A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리턴이잖아요. 실제 계산할 때. 그래서 Q로 대체했었고 여기서 출발했었죠. 방금 4차시 수업이. 근데 Q에서 이게 베리언스가 크니까 여기서 뭔가를 빼서 베리언스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는 뭐를 빼도 됐었거든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가 와도 빼도 돼서 V를 뺐었어요. 그래서 Q 빼기 V가 A거든요. A가 Q 빼기 V예요. A가 그냥 그렇게 정의가 된 건데 그래서 A를 넣었었고 근데 A를 하려고 하니까 Q 네트워크도 한 벌이 필요하고 V 네트워크도 한 벌이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3개나 필요해요. 폴리시까지. 근데 이 어드밴티지가 사실 TD 에러가 어드밴티지의 샘플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하면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D 에러가 R 플러스 감마 VS 프라임 빼기 VS인데 이거의 기대값이 어드밴티지거든요. Q 빼기 V가 되면서 그래서 이 값 하나는 이거랑 같을 수 없겠지만 이 값을 여러 번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이거랑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 써도 된다. 가 돼서 마지막에 TD 벡터 크리틱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V만 있으면 되죠. Q에서 예. 어드밴티지로 이제 크리틱 바꿨을 때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점입니까? 더 빨리 되는 건가요? 이게? 아, 베리언스가 준다는 게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장점? 아, 베리언스가 준다는 거는 제가 Q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베리언스가 크다는 게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드려 볼게요. 뉴럴넷을 학습을 하는데 기대값이 50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계속하면은 기대값은 50인데 각 샘플의 베리언스가 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100이 한번 뽑히고 0이 한번 뽑히고 25, 75, 130, 마이너스 20 뭐 이런 샘플들이 있어요.
샘플이 6개 있는데 평균이 거의 50이거든요. 정확히 50은 아니지만. 이거는 unbiased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뽑으면은 결국에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옳지 않느냐 한데 베리언스가 큰 거고, 반면에 바이애스드인데 베리언스가 작은 샘플들은 어떤 거냐면 50.2, 50.3, 49.8, 50.9 이런 샘플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평균을 내면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50이 아니어서 바이애스드인데 베리언스가 되게 작죠. 샘플들이 거의, 자, 지금 뉴럴넷은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0을 내뱉어요. 아니 뭐 20을 내뱉는다고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경우에서는 130만큼 틀렸으니까 엄청 올려라라고 학습이 되죠. 두 번째 샘플도 엄청 올려라라고 학습되죠. 세 번째 샘플은 엄청 내려라라고 학습하죠. 그러니까 자꾸 엄청 변화라고 뭔가 해주는 거예요. 뉴럴넷한테.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무한번 하면 여기 가긴 하거든요. 평균은 50이니까. unbiased니까. 근데 베리언스가 큰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크게 놓고 MC와 TD가 있다 생각하고 뭐가 바이애스가 클까, 뭐가 베리언스가 클까를 말씀드려 보자면은 MC가 베리언스가 크고 바이애스가 없고 TD가 바이애스가 있는 대신 베리언스가 엄청 작아서 사실상 요즘 MC는 거의 안 써요. 그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MC는 리턴 갖고 하잖아요. 리턴은 정말 많은 스텝이 있어서 그 스텝마다 다 스토캐스틱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턴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밤 8시에 출발해서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예측하라고 해보면 한 뭐 14시간 50분부터 비행기 시간 좀 운 나쁘면 한 20시간, 뭐 좀 잘 되면 한 12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 단위로 베리언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요 화장실 갈 때까지 몇 초가 걸릴까요? 를 예상하라 그러면 한 10초? 뭐 15초 천천히 걸으면? 10초와 15초의 베리언스는 초 단위인데 14시간과 20시간의 베리언스는 시간 단위잖아요. 미국 가는 게 훨씬 베리언스가 크거든요. 미국 가는 거 맞추는 게. 왜냐면 거기 가는 동안 첫 번째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 타러 내려서 버스? 뭐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럼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비행기가 연착될 확률, 버스가 연착될 확률 다 그게 생기면서 개입되면서 베리언스가 커져요. MC는. 근데 리턴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정의가 바이애스는 없는데요. TD는 바이애스가 있어요. TD는 왜 바이애스가 있냐면 트루 밸류 펑션을 쓰면 바이애스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모사 함수를 쓰잖아요. 우리의 뉴럴넷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이애스가 있어요. 그래서 TD를 쓰는 게 베리언스 측면에서 너무 장점이 있어서 50을 맞추는데 50 근처에서 노는 애 갖고 학습하는 게 좋은 거죠.